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일본 증시 향후 전망 또 대응책까지 얘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일본 주식시장 담당 애널리스트 김채은입니다. 네, 일본 증시 한동안 참 연초 이후 고공행진 음, 하다가 최근에 8월 5일이었죠. 우리 네. 증시 그 당시 블랙 먼데이였고 음, 일본 증시도 그 당시 직격탄 맞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8월 음, 증시 좀 일본 증시 음, 리뷰를 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먼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올해의 일본 주식시장 한번 좀 되짚어 보면은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엔비디아의 주식시장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시장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4월부터 5월에 들어갔더니 곧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관련주들 과연 이 밸류에이션 적정한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5월과 6월에 들어서는 좀 매수세가 좀 부족했던 영향도 있다. 그리고 매수 재료도 없었다. 라고 보이면서 좀 횡보장 38,000엔에서 39,000엔 횡보장을 좀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7월에 들어가서는요, 일본 주식시장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 한 번 더 찍었고요. 그 이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하이테크 관련주들의 이제 과연 이 실적이 정말 타당할까? 경비 증가 많다던데 이거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시장 다시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다시 또 대두되었던 게 뭐냐면 BOJ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더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다시 또 대두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좀 대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BOJ가 0.25%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해서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대두됐던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제 제가 번호에서 해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들이 대두되기 시작되면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은 대폭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결과로는 한 20% 폭락했다, 그리고 22% 반등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폭을 지금 빠르게 좀 많이 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일본 증시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달러 음, 엔이잖아요. 한동안 달러 엔, 그 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그 BOJ에서 금리 인상 음, 얘기하고 나서 사실 그 폭 자체는 크지 음,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러 엔 환율 시장, 외환 음, 시장 변동성도 음, 굉장히 커지고 일본 음. 증시는 또 역으로 빠지고요. 이런 맞아요. 모습이었잖아요. 네. 예, 이 엔 얘기 좀 해주세요. 달러엔 같은 경우는 뭐 과도하게 엔화 강세로 진행이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펀더멘털 자체가 여전히 엔화 약세 트렌드를 좀 지속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일 금리차입니다. 이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니케이 225 변동성 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우치다 부총재가 언급한 것과 같은 이제 금융 인상이 가능한 안정된 금융시장이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하기는 굉장히 좀 허들이 높을 거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도 레인지 하단까지 좀 하락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 여지는 좀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즉 미일 금리 차는 현재의 수준에서 과도하게 축소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무역 적자인데요. 이제 국제 수지 발전 단계설이 있는데 이 발전 단계설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단계를 좀 이행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흑자 체질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엔화 약세 트렌드는 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이번 7월의 무역 수지도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CPI 격차입니다. 이제 미일 CPI 격차 그리고 달러 엔에는 좀 일정한 상관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의 통화가 이제 감가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일 CPI 격차가 좀 완만하게 축소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인플레이션 진행에 따른 엔화의 감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입 기업과 같은 이제 수일 수요의 엔 매도세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게 대외 직접 투자, M&A,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제휴, 뭐 이런 것들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그 yen의 반등, yen 네. 강세는 일시적이고 그렇게 기조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딩이 좀 청산이 되면서 좀 과도하고 좀 급속하게 엔화 강세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이전 8월 초에 강세와 동등하게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치다 부총리가 이제 금융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커지니까 시장이 이렇게 불어나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 믿어도 맞아요. 되는 거예요? 일단 여태까지의 일본 BOJ의 특성을 좀 보자면 네. 그렇게 해왔었고 네. 금융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딱히 그 한 번 더 혼란을 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달러 엔이 단기적으로 한 130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가능성으로는 130엔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기는 예, 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미국이 한 50bp 비컷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인, 그리고 특히 이제 실수요의 일본 매도세가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140엔대 초반 수준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진행을 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일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한 38,000선 수준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단을 잡는 게 괜찮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예. 연말을 향해서, 예. 그러니까 일본의 연말은 한 내년 3월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43,000엔 수준, 그리고 45,000엔 수준까지도 EPS 상승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밸류에이션 수준으로는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지수의 하단 자체는 이제 38,000엔 부근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오히려 우상향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달러엔도 좀 짚어봤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하반기 지금 이제 8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 시장, 일본 주식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 일본 주식 시장은요, 이제 네. 기업들의 실적 회복 그리고 실적 확대에 동반해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경기 펀더멘털 개선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매월 근로통계 같은 경우도 일본의 실질임금이 약 1.1% 수준으로 2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점이 있었고, 일본의 4, 6월 GDP가 소비의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3.1% 증가를 기록한 점도 일본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연말을 향해서 좀 우상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그러면은 어떨까요? 일본 증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기업의 실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펀더멘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예. 일본 경기 펀더멘털 개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게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차트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네. 네. 차트. 먼저 일본 실적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왼쪽의 차트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실적입니다. 그냥 한번 간단하게 봐주셨을 때 매출액은 오르고 이익이 빠지는, 경상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빠지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매출액 증가는 좋습니다. 근데 이익이 빠지는 요인은 일본이 43년 만에 임금 인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선행투자, 그리고 경기, 실업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비가 상각보다 조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점은 단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요인이지만 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들의 EPS 상승 을 불러오는 이제 좋은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주식시장에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가운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3년 만에 일본에서는 사상 최고 임금 인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의 회복세 또 일본 경기를 뒷받침해 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만 명이 조금 넘은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 거의 100만 명은 한국에서 많이 놀러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엔화 약세 수혜를 보고 외국인들이 일본에 놀러 가서 많이 소비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경기 하면은 이제 옌 약세다 보니까 또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사실 일본인들이 쓸 돈이 없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약세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일단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소비의 침체라든지 국민들의 성향 자체가 한 번에 바뀌는 일은 잘 없을 거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4월부터 있었던 임금 인상 네. 그리고 6월에 있었던 일본의 보너스 또 수당 네. 최고치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서서히 나오지 않겠나. 네. 그리고 지금은 한 실질 임금이 1.1% 플러스로 전환된 타임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한 가을경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 소득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민간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요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인 성장률 자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BOJ가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거는 올해는 좀 1.2% 정도 예상을 하다가 지금 0.6% 플러스 GDP로 보고 있고요. 네.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과도한 엔화 약세가 예. 연 초반부터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한 2.5에서 2.6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 전반적인 뭐 실질 GDP라든지 민간 수요 주도로 이제 경기가 좀 완만하게 좀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압축을 해 주셨는데 일본 기업들 실적 자체도 그럼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업들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는데 네.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경상이익 기준으로는 70% 이상의 기업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연간 보수적인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정말 순조로운 호실적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업들 실적도 좋고 네. 앞으로 컨센서스도 괜찮은 건가요? 네, 기업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일본은 4, 6월이 1분기이기 때문에 네. 1분기를 막 지난 타이밍이라서 본격적으로 정말 좋아지겠다, 괜찮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10월 말, 11월 중순쯤. 이때는 또 대선이랑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은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 주당 순이익 자체가 좀 올라갈 거다. 반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저렴하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코로나19 이후로 일본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PER, 기대치가 올라서 주식시장이 좀 오르다가 그 이후부터는 EPS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요. 올해 초에 그려봤던 이 밸류에이션에서 EPS는 여전히 상향하는 모습. 근데 이 PE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연간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이게 뭐 달러엔 동향 때문에 앞으로 기업 실적이 좀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를 주시는 목소리도 계시는데요. 사실 기업 실적에 선행을 하는 지표는 이런 달러엔 동향이 아니라 뭐 아시아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실질 경제 지표입니다. 이 최근에 아시아 수출 증가율은 3개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도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분기 실적만 보자면은 앞으로는 일본에서 2분기, 3분기 조금 더 강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영향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간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하향 수정하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역시 일본 증시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지금 일본 증시 좀 앞서서도 지금 보니까 연말까지 한 38,000원을 하단으로 보시고 한 43,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우상향을 전제로 네.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EPS 우상향을 전제로 지금 보셔야 할 거는 세 가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주인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예대금리차 확대, 그러니까 기초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죠. 그래서 은행주 들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바운드입니다. 내가 일본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한 개 사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인바운드 관련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해서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예. 이제 백화점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화점 우리가 들어가면 1층에 명품 매장이 있고 2층, 3층에 뭐 패션, 잡화 이런 거 있고 맨 위에 올라가면 상설 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1층 명품 잘 팔리고 5층에 있는 상설 매장 잘 팔린다. 네. 그러니까 즉 고가품 그리고 디스카운트품 이렇게 잘 팔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위에 4개 종목이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 밑에 4개 종목이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 종목들인데요. 특징은 이거예요. 두 가지, 위에 2개는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 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 관련주고, 이제 디스카운트샵, 돈키호테, PPIH, 아니면 아식스, 뭐 아니면 ABC 마트,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일본 자국민들이 소비는 개선되고 있고 실질 임금도 어느 정도 플러스 전환을 했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약국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수혜주 중에서는 이제 실적의 양극화를 바탕으로 해서 백화점 관련주들을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요. 아직도 네.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버블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를 취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반도체의 고집적화, 고밀도화, 뭐 고기술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소부장의 이제 부수라든지 수량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될 거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만약에 추가로 걸리는 거,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전공정이기 때문에 AI 관련해 이제 후공정 관련주들은 좀 그나마 낫지 않겠나,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어드밴테스트, 뭐 디스코 이런 레이저테크와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 뭐 향후 컨센서스라든지 아니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 섹터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 좀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하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본 주식시장은요, 여름 시장이 굉장히 계절성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흔히 5월, 6월, 7월, 8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락과 폭등을 좀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1년 정도, 그리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충분히 장기간으로 보시고 종목을 선별해 나가신다면 이익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은행주들, 그리고 인바운드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본 경기 펀더멘털 개선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EPS 상승, 실적이 좋아짐과 동시에 같이 호실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채연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